안녕하십니까. 장성철의 제주읽기 9화. 9화. 예. 네. 참 많이도 달려왔습니다. 9번째. 예. 야, 2022년도 이제 단략 하나 나왔습니다. 헌덕이 안 남았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덕택에 참 장성철의 제주읽기도 많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네. 조회수 알려주신 거 보고 양지훈 국장이 이 발품과 이 손품을 수년 동안 팔아온 그 결과를 제가 너무 쉽게 얻는 것 같아요. 예. 그것보다 우리가 위원장님 그 해박한 지식과 돈의 정치인 중에 제주도 각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도 못하는 걸 나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네. 좀 이 말은 좀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우회적 펀치였습니다. 예. 아픕니다. 자, 또 오늘도 세 가지 현안을 다뤘는데 네. 그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다룰 게 지난 11월 30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그다음 이종호 서귀포 시장님 두 분이 취임 100일을 맞아갖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100일 맞아갖고 시정, 제주시 수장, 서귀포시 수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예.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게 그게 아주 뼈아픈 건데 100일 안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검찰의 농지법 위반 기소 그러면서도 뚜렷한 성과나 업적이 내세울 게 없는 그런 100일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종우 서귀포 시장이 그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통 그리고 현장을 강조했는데 또 강병삼 제주시장도 뭐 기자회견에서 뭐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자,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자, 뭐 이런 그 말씀을 했는데 전 이런 원론적인 기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취임할 때 했어야 되는 거고 100일 동안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서 발표하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종호 시장이 그 예대 휴양형 주거단지 재추진하겠다 했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그 헬스케어 타운 추진하는 부지, 또 혁신도시 문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상남 지방에 특히 저 서귀포시 동지역에 그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대형 국책 사업에 구체적인 어떤 그 성과를 내는 그런 정책 목표를 시정의 슬로건이나 가장 큰 정책 아젠다로 끌어올려야죠. 예를 들면 뭐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 예? 그럼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0일 동안 해왔던 일들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이런 식의 기자회견이 전 의미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걸 상황판 같은 걸 만들어서 늘 관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병삼 제주시장도 기자회견에 그 원도심의 그 청년들 뭐 이런 거 연결해서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뭐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도심을 뭐 청년 창업의 뭐 센터 메카로 만들겠다. 거기에 뭐 청년 창업 기업을 뭐 100개 정도 유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화된 시장 목표의 설정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취임 100일 맞아갖고 자기 소회에 맡기는 것보다 예. 오등봉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거의 할애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주도정과 또 제주시정이 그 정책 협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도지사와 시장이 동시에 전 정책 목표를 발표하는 것이 그 도민들한테 정책적 신뢰감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제주시장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큰 버거운 주제잖아요. 실제로 사실상의 도시계획 권한을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명산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제주시정 장에 100일 취임 관련해갖고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그 기자들 질문했을 때 오동광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은데 예. 그걸 주로 다뤘다는 건 좀 아쉽더라고요. 뭐 그걸 제주시가 사실 뭐 예전에
민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선될 때 음. 민선 제주시장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 권한이 이제 제주시에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발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제주도가 갖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다 도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하고의 정책적 조율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시장님 때는 제가 직접 서귀포 시장님 가서 예, 제가 질문을 막 여러 개를 했거든요. 예, 유 예. 시장님하고 질의응답했는데 우리가 다뤘던 예, 먼저 서귀포시 시범 논란 관련해 갖고 그 얘기도 했고, 아 그 얘기 하셨어요? 예, 직접 얘기를 했고, 예, 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타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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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래 휴양림, 예, 단지 예, 관련- 휴양형 주거단지. 네, 주거단지 관련해 갖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 이종우 시장님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말씀 잘하시던데요. 아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음, 정치적 역량이 있고 음, 정책적 마인드 상당히 갖춰져 있고 어쨌든 중앙 정부하고의 어떤 그 정치 경험도 있고 또 공기관에서 일도 해봤고 해서 그만한 경력을 갖춘 분도 없을 거다. 그래서 난 이제 정책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서귀포 시장이나 제주 시장 중에서 뭐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그 현안은 일례연컵 보증금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곳에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보이콧 매장도 있고 뭐 언론에 보니까 예. 뭐 반발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커피 음료 값에 보증금을 부과해가지고 사실상 커피 음료 가격을 올린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 이게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자세히 따져봐야 되지만요. 개개인의 어떤 그 개별 사업자들의 상품에다가 가격 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보증금을 부과한다는 게 강제로 헌법 위반 아니에요? 헌법 위반을 걸 환경부가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공법소원을 해야 된다.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강제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환경부가 강제로 했다기보다는 저는 환경운동연합이요 환경부를 떠민 거예요. 이게 2022년 6월에 시행할 거를 5월달에 12월로 연기했잖아요. 그것도 왜 그랬냐면 당시에 보면 이 시민단체들이 환경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마치 환경 정책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이거 안 하면 환경 정책을 포기하는 것처럼 계속 여론을 몰고 가니까 또 법은 그 시행하게끔 한시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하니 환경부가 전 떠밀려서 한 꼴이고 실제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준비가 어려운 이 정책이에요. 이게 뭐 준비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준비 자체가 어려운 거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고. 지금 어쨌거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편법성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형 매장. 네. 그 너무 그 소형 업주들 입장에서는 중저가 매장들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에요.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이게 차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우리만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왜 세종하고 제주만 해요? 그러니까. 강원도 면적 크죠? 땅 크죠? 안 돼요. 제주도 세종 작죠? 돼요. 매장 적죠? 인구 적죠? 정치적 부담 없어요.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서울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민심이 흉흉하죠. 흉흉하죠. 예.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것 같다. 안 하겠어요? 그렇죠. 제주에 온 거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너무 힘든 정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부가. 그리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그 준비해 왔던 정책을 계속 미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시장주의라든지 어떤 그 원가주의라든지 시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기능도 좀 제대로 정립을 해서 규제나 감독이나 신고나 이 벌칙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시장 기능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상당히 사람들한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면 합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참 이것도 이 문제도 그 저번에 만났던 모 커피숍 대표님 대표님 만나서 한번 제가 인터뷰를 따오겠지만 그분들 입장도 지금 얘기가 뭐냐면 변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이런 소규모의 그 적용 대상을 갖고요 환경부가 준비를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재활용 업체도 보내주는 종이컵이 수거된 종이컵이 일정 규모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고는 그 재활용 업체까지 가져가는 물류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범 사업은 전 환경운동연합한테 떠밀린 그런 정책이다. 예를 들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자원순환 정책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죠. 대부분 여론조사하면 단어가 멋있잖아요. 근데 그 내부 알아요? 일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나 리서치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그건 참고하고 정책적 한목적성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충분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참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제가 쓰는 얘기가 아주 심플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 주고 사면 돼요. 정부가. 예. 그리고 그러면 사는데 그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처럼 그 종이컵만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돈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숍에 그냥 손님들이 마신 일회용 컵 그냥 거기 놔두세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점주가 쓰레기 뭐 어디에 갖다 놓고 뭐 이런 관리비는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수거가 되니까 수거하는 사람이 하루에 일당 10만 원 나오면요 합니다. 꼭 그 컵을 가져가서 그게 돈이 되면 우리가 커피 마시다 그걸 다시 씻어서 가져올 거예요 아마 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원이 왜 사장될 수밖에 없냐면 저부터가 A라고 하는 커피숍에 가서 1,500원짜리 커피였는데 1,800원을 샀어요. 이걸 마시고 이제 테이크아웃하고 어디 가서 또 마시다가 친구하고 만나다가 한 300m 떨어진 데인데 이 커피숍 밤낮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300원 받으려고 그 커피숍 다시 가냐고요. 그렇지. 그 이동 거리가 300원보다 훨씬 비싼데 시간과 모든 비용이 가겠냐고요. 경제적 합리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파업. 근데 지금 뭐 세계 노동기구가요? ILO. 세계 노동기구에서도 뭐 정부에 공문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거 가지고도 이 공문 가지고도 화물연대 측하고 정부하고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업무 개시 명령이 뭐냐? 말씀해 주시죠. 업무 개시 명령이 처음으로 논의가 됐던 게 예전에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분들이 파업을 많이 했어요. 문 닫아 버렸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하잖아요. 이건 국가적인 위기잖아요. 그다음에 2003년에 그 화물연대가 노무현 정부 때 파업을 세게 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국가 경제를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하니까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거 정말 파업 앞에서 국가가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의료법하고 또 화물운송법 여기에다가 그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화물연대.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아주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센세이션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20톤 차량 화물 운송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뭐 2억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운송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그래서 현재 그 화물연대도 화물노조가 아니잖아요. 명칭부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예요. 명칭을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그 화주들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위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엄연히 고용주가 있어야 노동자의 지위를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노조법상 그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의 인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거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고,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도 그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걸 거부하면 그 벌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면허 정지, 예를 들면 그 개인 운송 사업, 화물 운송 사업 면허증도 이게 박탈해버리는 그런 벌칙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개개인의 그 평가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노동조합 위주의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노동자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그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고, 명칭도 화물연대 본부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불법 운송 거부 행위로 보는 것이 맞고, 거기에 그 불공정 담합행위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가격 이만큼 안 주면 우리 안 할 거예요. 주세요. 가격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물량 실을게요. 이건 담합이죠. 그렇죠. 예. 담합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담합으로 보는 거죠. 이거 불공정,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불공정 거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다.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물연대가 이렇게까지 그 물류를 멈추고 뭐 유통을 멈추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요? 그럼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또 지금의 여당일 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이 화물연대,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거의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개인 사업자 위주로 된 거는 이게 철저하게 그 화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무한 경쟁을 펼치니까. 그러면 덤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무슨 물류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대부분 알선 주선 역할을 하지 자기네가 차량을 보유한 그런 물류 운송 사업체들이 아닙니다. 집 차량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무슨 물류, 그러면 이 물류 회사에 속한 지입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 지입 차량들을 근거로 해서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대부분 위탁, 수탁 이 관계를 통해서 지입 차량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 운송하시는 분이 차를 2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물류 회사에다가 그 차를 수탁을 해요. 이 차 좀 맡아달라. 그러면 그 수탁에 따른 돈을 좀 받고 법률적으로, 또 물류 회사는 그 이 차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위탁을 할 수 있어요. 현재 법상. 그러면 이게 당신이 개인적으로 좀 맡아서 관리해달라. 수탁, 위탁을 동시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차량을 갖고 이 회사에 등록을 한 거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회사 차량인데 내용적으로는 내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입제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물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또 재정적, 행정적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개인 운송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물류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분이 되고, 그러면 노동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물류 회사로 성장을 하면서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도 할 수 있고, 또 대형 화주 회사들하고 그 규모 있는 물류 회사가 수의 계약을 해서 큰 건도 따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운송 사업자가 하게 되면 서울에서 제주 올 때 가격, 제주에서 서울 갈 때 가격이 다르죠. 그렇죠. 겨울에는 서울 갈 때 하물값이 비싸고
겨울에는 또 서울에서 내려올 땐 싸죠. 그럼 개인이 하면요, 올라갈 때 많이 받아야 되고 내려올 때 적게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차가 있고 제주에서 차가 있어요. 그럼 서울 갈 땐 이 기사님한테, 직원한테 일 주고 너는 이거 타고 내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회사 자체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개인 운송 사업자들은 일정 정도 돈은 버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 그 물류, 그 육상, 물류 화물 운송 사업의 선진화, 이거를 목표로 해서 진입제 개선, 그리고 물류 운송 기업의 육성, 이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 투자. 전 이 3박자가 물려갈 때 이런 그 개인 운송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이거에 기초한 또 화물연대와 같은 비정상적인 파업 혹은 운송 거부 행위,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현재 이거 연루돼 갖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인가요? 예. 노란봉투법에서 좀 맞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는 그걸 크게 내세우진 않는데, 지금 뭐 철도노조라든지 그 민주노총 본부에서 노란봉투법도 이번에 총파업의 주제로 넣었는데, 노란봉투법은요, 명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랗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순수하지가 않아요.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놨어요. 2조에 사용자는 당연히 그 노동자를 이렇게 고용한 그런 건데, 이 회사의 근무 환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쟁행위가 벌어지면요, 근로자가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그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빠져나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라고 하는 업체가 B, C, D라고 하는 대기업하고 거래를 해요. 그럼 이 B, C, D가 다 원청이고 사용자예요. 그럼 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청 한쪽도 원청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청 회사에 가서 데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하면, 만약에 독점적으로 원청 회사가 여러 중소기업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이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그 기업이 수십 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쟁의 행위를, 노동쟁의의 그 범위를 또 확대해놨어요.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체 교섭이라든지 이런 게 국한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 이것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돼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한 거는 뭐든지 전부 다 그로 인해서 그 생긴 거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건 구체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거든요. 근데 법이 그렇게 손해배상의 그 면책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데, 2조에서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하는 건 그러지 아니하다 해놓고 제3조 가서 손해배상의 면책의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결정으로 인해서 생긴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은 빼고 임원, 근로자, 노동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해도 되고, 그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생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시켜줘라. 이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굉장히 그 이번에 노란봉투법 특히 제3조를 보면서 되게 못 사겠습니까? 좀 겁나더라고요.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노웅래 의원, 또 강민정 의원인가, 하여튼 6명이 이제 주로 이제 노란봉투법 개정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뭘 잘못하는지 알잖아요. 이거를 지원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해요.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을 갖고 입법 지원을 한다?
이건 민주당이 아니죠. 그렇게 봐야죠. 예. 뭐 정치적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뭐 이 부분은 차후 네. 종합적으로 한번 민주당에 계신 분하고 뭐 연락을 해갖고 한번 중요한 건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게 전 국회 그 의안 관련 사이트 들어가서 개정 법률안 올라온 조항들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토 보고서까지 읽었는데 저는 뭐 무리수 중에 무리수고 있을 수도 없는 입법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괜찮다. 근데 개인한테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인데 그렇게 따지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해놓고 노동조합에 누가 책임져요? 원래 이게 그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대표이사나 그거에 관련된 그 임원이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 그 법인의 그 불공정 혹은 불법적 책임에 의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연대 책임집니다. 증기사. 이게 전부 법인 운영의 기본이잖아요. 아니 노동조합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노동조합에서 주로 결정하신 또 거기에 그 책임 있게 참여한 그런 분들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불법적인 면에서 노동조합도 똑같이 형평성 논리를 해갖고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벌을 그렇죠. 받는 예, 당연하죠. 면접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하는데 노동조합은 봐주자는 그런 주장, 그리고 노동조합에 속한 임원들은 봐주자는 주장. 그래서 개인의 이름으로 다 빠져나가 그러면 나중에 노동조합 이름만 남을 거 아니에요. 전 그건 옳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이성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요 노란봉투법 개정 법률안 그 발의해 놓은 거 조항 읽어 보셨어야 돼요. 안 읽어봤어요. 그냥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 친노동이니까. 친노동일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대해서 당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노동권을 존중할 땐 존중하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지 진영의 논리, 우리 편이니까 이런 건 그건 굉장히 국가 운영을 할 때 그건 엄청난 위험한 사고입니다. 예. 그러면 예. 결론적으로 예. 뭐 노란봉투법까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예. 자, 화물연대 이번 주 예. 마무리됩니까? 그거는 뭐 예측을 한다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파업이 갖는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 혹은 화물연대 측에서 얘기하는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상당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난 본인들이 이제 알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파업이나 불법 운송 거부 행위의 그 영향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건 정부 여당도 여기에서 파업을 잠재우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운송 사업자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구조인가. 이건 분명한 거는 화주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 명의 개인 운송 사업자들이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의 구조를 바꿔주지 않고는 그 피해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푸는 건 안전 운임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건 맞지 않고 정상적인 그 산업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전 정부 여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로 인해 갖고 뭐 화물연대 뜻도 중요고 정부의 뜻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될 것은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이 힘들고 이러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뜨거운 열전을 오늘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는데 참 현안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네요, 진짜. 아니 뭐 또 세상이 돌고 도니까 항상 이렇게 굴러가고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가 변동하면 그에 따른 또 대응 정책도 나와야 되고 그 변화하는 거는 진리입니다. 하여튼 12월 말쯤에 해갖고 저희가 장성철의 제주읽기 지금까지 쭉 9화까지 이어가면서 일단 다뤘던 이슈들 중에
이슈들 전부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상의해 갖고 네. 많이 다뤘잖아요. 예, 뭐 서부중학교, 삼양 예. 그 주공 아파트 문제, 그다음에 부영 아파트. 부영 아파트, 그다음에 일회용컵 관련 추자도 해상 추자도 풍력. 해상 풍력 상당히 많이 다뤘네요. 네. 하여튼 이 현안들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중점적으로 현재 상황 뭐 기존하고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이 영상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의견들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많이 예, 하겠습니다. 참고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뭐 힘든 그 현안에 대해서 주의 있게 봐주시고 즐겁게 봐주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